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장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코스피 5,500 7.01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106.68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부양책을 펴겠다라고 한 이후로 이제 1,000을 돌파하기는 했으나 그 이후로는 조금 지지부진하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실망을 하시고, 그에 반면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오르고 지금 또 18만 전자를 돌파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포모 현상, 또 이제 패닉 현상에 빠져 계세요. 내가 삼성전자를 10만 원대, 12만 원대, 많으면 15만 원대에 팔았는데, 그리고 코스닥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코스닥이 올라탔는데, 그 불장에 올라탄 다양한 로봇주, 바이오주들이 오르는가 싶더니 나중에 우수수 네. 떨어졌다.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삼성 가야 되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아까 저희가 그런 우려를 전달을 했던 건데, 설날 끝나고 기다려보자 라고 하셨고, 그리고 오늘 장만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오늘도 사실 시장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년 추석을 생각을 하면 네. 그때는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어. 연휴에도 불구하고 어. 오히려 연휴와 관계없이 굉장히 시장이 강세장이었던 그런 네. 흐름이라고 저는 기억이 나는데 1월 달에 일단은 너무 많이 증시가 올라줬고 거기다가 이제 2월 이제 설 연휴가 끼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쉬는 가운데 좀 진짜 연휴발 그런 흘러내림 현상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도 막판에 마구마구 흘러내리더라고요, 시장이. 그런 부분에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이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장세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장이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시장이 끝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연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매니저들도 다 복귀하고 그러면서 또 시장에 어떤 새로운 기대감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재료들 분명히 더 나올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준 의장의 이제 취임 전 그런 발언들이 물론 예상이 되지만 그런 부분이 나와야 시장에서 좀 불확실성이 조금 없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또 유동성에 대한 부여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금리,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원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경제 성장률이 AI 수혜로 인해서 오히려 성장률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또 시장의 유동성 축소를 우려하는 또 하나의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 핵심은 이거 같아요. 시장 유동성 축소 우려가 일단은 가장 크게 경계하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조금 전망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려할 정도가 네. 아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밤에 네.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 또 상황이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서 해주셨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저희가 네.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스에서는 겉다르고 속다른 고용 지표의 뉴욕 증시 하락했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뉴스에 따르면 물가에 촉각을 뒀다라고 합니다만, 최신 뉴스에서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아직 아마. 나온 그런 네. 상황은 나와 있지 네. 않네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경계감은 조금 있는 것 같다. 오늘 다만 밤 10시 반에 이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이날 저녁에 공개가 네. 되는군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아직은 이제 미국의 상황을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고용 지표나 CPI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건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고용 지표나 이런 물가 지수보다는 현재 이제 시장 유동성 축소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일단은 케빈 러시 의장의 말을 들어봐야 또 시장의 방향을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렇게 보고 계주시고 지금 이제 특징 섹터랑 이제 시장 이슈 같은 거 살펴볼 텐데, 먼저 업종과 테마별로 봤을 때 상승률이 많이 오른
기업은 이제 증권사들 많이 올랐습니다. 테마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사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나라고 보니까 SK증권, 하나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등 지금 유한타증권 증시가 잘 되니까 또 삼성전자가 잘 되니까 이 증권사도 잘 되고 네.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반도체가 1등이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우주항공이 2등이었거든요. 근데 증권사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요. 지금 특징적으로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래 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일단은 지금은 시장이 또 하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음. 증권주가 일단 상법 개정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밸류업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워낙 증시가 화랑이다 보니까 당연히 증권주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배당과 관련돼서 그리고 좀 그 정부 정책 그리고 뭐 밸류업 이런 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기업들이 많이 반발을 음. 하고 있는데 네. 멘토님은 이게 우리 투자 방향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는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제 밸류업 정책에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자사주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이 어떤 증시의 어떤 약세일 때나 네. 이런 부분에서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좀 그 정부에서는 안 좋게 보는 부분인데 또 근데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지분 보유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일단은 자사주 어떤 소각이 일단은 정부가 하라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미국처럼 주식 수를 줄여가라는 거예요. 주식 수를 줄여가면,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 주고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을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자꾸 이제 시중에 유통 물량을 자꾸 조금씩 없앤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방향처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사주가 보유를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중에 유통 물량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 자사주를 보유를 해서 유통 물량을 좀 회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런 식으로 좀 그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좋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네. 다만 이제 경영자의 그 투자 결정에 있어서 특히 이제 경영상 의사 결정에 있어서 해외 자본이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우리 투자에 있어서는 막 크게 막 우리가 지금 당장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자, 아래 쭉쭉 내려가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투자자 동향 어제 완전 반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하루 다른 것 같은 게 어제는 개인이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는 추세였는데 오늘은 반대로 개인이 샀고 기관이 많이 외국인이 네. 많이 팔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 좀 팔았다 볼 수 있겠어요. 외국인도 뭐 사실 하나의 기관이니까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연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또 연휴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좀 연휴가 지나고 나서 보자라는 네. 심리로 저는 단기 차익 실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늘 1조 2천억 정도 팔았는데 일단은 이제 당분간은 일단은 펀더멘탈 중심의 장세가 네. 펼쳐지면서 그다음에 정부가 어떤 말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네. 또 그 종목의 질이 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AI발 우려가 시장에서 가장 큰 그 부분이거든요. 네. AI 우려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망할 수 있다든지 네.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AI는 생산성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런 기업들이 망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죠. 근데 망할 수 있다면 하나의 좀 그 구조조정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망하거나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우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그 분야에 투자를 계속 늘려야 된다는 점. 그럼 가장 큰 수혜는 역시나 AI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기업, 네. 메모리, 전력, 그리고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을 맛본다는 점, 그래서 수혜를 계속 본다는 점이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이제 코스닥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에 따라서 관련된 어떤 수혜주들, 예전에 상법 개정 수혜주인 지주사가 좀 많이 저평가돼 있거든요, 여전히. 네. 이런 지주사 쪽의 수혜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정부 정책 관련된 섹터들이 좀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설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건설주들이 그 수도권 부동산 공급 때문에. 네. 그래서 건설주들이 흐름이 좋고요.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 예를 들면 인물주 같은 부분들도 움직일 수 있고 충분히. 네. 거기에 또 움직이는 게 뭐냐? 대북 섹터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개선시키고 싶어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이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허용을 했어요. 이 기사가 났는데 그만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과 좀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네. 그러니까 북한을 일단은 북한과 좀 친화 정책을 펼쳐서 러시아와 중국을 좀 경계하고 그리고 좀 그 경제 성장까지 꾀하를 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종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흐름에 발맞춰서 재건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설 섹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북주, 네. 이런 섹터들까지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일단은 2월은 다 갔기 때문에 2월 말 3월 초를 본다면 여전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조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메모리, 원전,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이런 섹터들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건설, 대북주, 그리고 기타 외로 또 실적 관련된 종목들. 네. 좋습니다. 예를 들면 OLED 관련된 이런 섹터들도 밑 바닥에서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굳이 화장품이 지금 현재 올해를 주도하는 섹터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개별 음. 종목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접근법을 항상 소개를 해주고 계시고, 화장품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소비주들에 대해서도 우리 멘토님께서 항상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천천히 오늘 주요 공시와 특징주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주요 공시로는 일진전기 실적 발표 컨센서스 상회에 가져와 주셨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예상치 전망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일단은 그 일진전기가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역시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전력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인데 네. 일단은 일진전기도 예상치보다는 일단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일단 구체적으로는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다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전력주가 그 지금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에 힘입어서 성장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실적 발표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우리 멘토님께서 뭐 삼성전기, 일진전기 모두 다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현재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25년 이제 매출 2조, 2조 넘었네요. 영업이익 1,500억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역대 최대 실적 맞습니다. 달성이다라고 하고요. 이게 전년 실적보다 이제 30% 매출 증가했고 또 영업이익은 90% 증가한 수치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과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가 맞물린 이른바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을 공략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하네요. 지금 사이클을 탄 거네요. 일진전기도.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뭐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 전력 섹터 잘 보셔야 된다고. LS 일렉트릭, 뭐 HD 현대 일렉트릭, 네. 이제 뭐 좀 중소형주로는 이제 일진전기, 뭐 JL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역시나 이제 일진전기도 뭐 대장은 아니지만 네. 그 대장이 아니더라도 현재 지금 굉장히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런 면에서 전력 섹터 앞으로도 좀 그 계속적인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
좀 이렇게 그쵸.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북미 시장에서도 이제 견조한 수주가 이어졌기 때문에 국내 수요 증가 플러스 또 중동 지역에도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유럽 시장에도 시장 다변화를 열심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멘토님께서 봐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자, 테스라로서님께서 오늘 미장이 박살났어요라고 하는데 미장 이야기도 이따가 나누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 관련 이슈가 많죠. 장중 특징 중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KAI, 카이라고 하죠. 이제 한국 우주와 관련된 지금 분야인데 사우디와 우주 산업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특징주는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15만 원대로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쉬어가는 거다. 반도체 주가 쉬어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다시 어제 17만 돌파를 하더니 18만으로 지금 들어섰거든요. 삼성전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말 굉장한 상승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음. 우선은 뭐 앞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네. 역시나 이제 그만큼 메모리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식이 올라도 26년, 27년 대비했을 때 PR을 네. 비교해보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평가된 그 고평가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에는 이제 한 24만 원, 25만 원까지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50만 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포트가 그만큼 이제 27년도까지 어마어마한 일단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돼 있고 그래서 꺾일 때는 26년 하반기나 27년도 정도 네. 되는 좀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주가가 더 오를 여력이 네.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시총 1,000조를 돌파를 하면서 글로벌 증시 15위권 위로 올라오는 그런 큰 성과를 맞이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테슬라랑 비슷해졌어요.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글로벌 이제 종목으로 이제 도약을 했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자긍심이 느껴지죠. 좀 뿌듯한 느낌 네, 네.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드디어 우리나라 증시도 어쩌면 사실 계속 저평가 상태였잖아요. 네. 3,000도 못 넘고 지금도 물론 5,500을 넘긴 했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도 저평가라고 하니 네. 도대체 얼마까지 가야만 글로벌 증시의 평가 수준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네. 이제 글로벌 수준이 PER이 보통 S&P 기준으로도 한 20배에서 25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배만 돼도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바로 그 매도가 나가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26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아마 지금 한 10배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예. 근데 만약에 20배로 평가를 받으면 여기서 주가가 2배를 더 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36만 원이 되죠. 와.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과연 글로벌 대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일단 핵심적인 부분인데 네. 지금 정부에서는 뭐 밸류업 정책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MSCI 선진국 지수가 편입이 되면은 확실하게 밸류 자체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일단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네. 물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힘쓰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다시 한번 뭐 과거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많은 긍정적인 리포트가 사실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접근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여전히 리포트에서는 아직 멀었다 이런 리포트가 많기 때문에요. 18만 원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으로 빠질 가능성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긴 갈 거다. 20만 원까지는 그래도 갈 거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우리 멘토님은 얼마까지 보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쉽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 예상을 잘해야 진짜 좀 실력자인데 아, 저는 이제 예상을 이렇게 어. 하기가 참 힘드네요. 근데 제가 아, 말씀드렸지만 힘들죠. 네. 장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PER 우리나라가 20배 정도 평가받는 날을 본다고 하면 지금이 5,500포인트니까 거의 10,000포인트 근처까지 갈 수 있겠죠.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죠. SK 하이닉스도 있으니까. 아, 같이 가면서. 네, 있으니까 네. 글로벌 수준으로만 평가를 받고 음. 지금의 이익 수준을 유지를 해준다면은 아마도 최소 6천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봐야죠. 근데 그 장기적인 게 뭐 몇 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올해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그 삼성전자 다니는 분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적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되게 심했어요. 물론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당연히 지금도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처럼 이렇게 적자가 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적자가 갑자기 나가지고 주가가 확 밀린다든지 뭐 앞으로 그런 식으로의 어떤 사이클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의 양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종호 멘토님께서 이제 저저번 주에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반도체 사이클이 옛날에는 뭐 휴대폰 처음에 생겼을 때, 뭐 아이폰 생겼을 때, 뭐 등등등 나뉘어가지고 뭐 사이클 타고 뭐 못 타고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사이클 자체가 길어질 거고 네. 또 이제 반도체가 그냥 단순히 왜 휴대폰, 노트북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로봇에도 쓰이고 항공과 관련, 우주항공 관련해 가지고도 쓰이고 이게 쓰임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또 AI로 인한 폭발력도 있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은 지속되는 그 횟수와 그 영향력이 훨씬 커지겠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로 봐야 될 게 네. 공정 전환이 어려워진 부분도 굉장히 생산을 제한시키는 요소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는 뭐냐면 과거 몇 년 전에 뭐 2019년 이렇게 사이클 비교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뭐 1.5나노 지금처럼 2나노 이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어느 정도 가능했고요. 지금처럼 HBM이 나타나거나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일단 반도체 D램 같은 경우도 거의 10나노 정도인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파운드리 자체가 이제 1.5나노, 2나노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HBM 메모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캐파도 과거에 어떤 그 삼성전자가 겪었던 일을 알기 때문에 캐파를 확 늘리지 않아요. 네. 한 방에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수요가 수익성인가 수익성 모드로 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캐파도 좀 천천히 좀 짓고 그거 플러스 해서 공정 전환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수요가 훨씬 더 공급보다 큰 상황이지만 나중에 되면 맞춰지겠죠.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보다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제 공급이 좀 맞춰질 건데 과거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기술이 발달할수록 제가 말씀드렸죠. 공정 전환 난이도가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맞아요. 우주항공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쵸. 맞죠? 우주항공 이제 우주 쪽으로 뭔가 대량 생산이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뭐 달에도 여러 가지 전자제품도 보내야 되고 뭔가 달 개발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면 네. 더 많은 어떤 반도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어려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게 반도체가 쉽게 생산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나노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회로 선폭이 굉장히 좁고 네.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해야 돼요. 노가다를 많이 해야 돼요. 만드는 것도 어렵고 네. 수요도 많고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부족 상태 쇼티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어. 그 쇼티지가
계속적인 쇼티지는 아닐 거지만 그렇죠. 과거보다 그 주기가 길어지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길어지면 어쨌든 수익성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적자는 안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꺾일 수 있어요. 꺾일 수 있지만 그런 수익성 면에서는 과거처럼의 그런 경험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시총 1,000조 원을 돌파했고 18만 전자를 갖고 또 아직까지 PER 대비 우리가 이뤄낸 성과가 조금 더 남아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또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세 번째 두산에너빌리티 팀 코리아 수주를 확대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림을 뒤에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이제 증권가 목표 대폭 상향의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역시 원전 수요가 많아지면서 네. 역시 두산에너빌리티의 그 단조 장비, 단조 시설, 단조 물품 네. 이런 두산에너빌리티가 생산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네. 단조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단조품이 없으면 생산이 안 돼요. 그만큼 이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력 기술이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SMR 같은 경우는 또 두산에너빌리티와 빅테크가 투자한 SMR 기업들, 네. 엑스에너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많죠. 그런 기업들이 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이미 다 계약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안정적인 전력 그리고 탄소가 적은 에너지 배출 이런 부분에서는 원자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현재 기술이 없어요. 네. 자, 예를 들면 메모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은 메모리 가격이 뭐 폭락하겠죠. 근데 없어요. 그 에너지는요? 에너지는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쉽게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에너지원이 뭐 있죠? 태양광, 풍력, 수소 없죠. 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돈 많은 회사가 지배하겠네요. 돈 많은 회사는 뭐 옛날부터 모든 걸 다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 가는 종목이 가고 네. 삼성전자가 20년 전, 뭐 5년 전 뭐 봐도 항상 그 주도하는 그 느낌이었듯이 물론 재벌도 망할 수 있고 네. 기업들도 우상향했다가 우하향했다가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라고 하는 원래 이제 이 원전 관련해 가지고 주도주 대장주였던 이 두 빌이 역시나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참 이것도 신기한 게 지금 막 리포트가 막 15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예전에는 뭐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이게 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잠재 수요나 이런 걸 확인하고 계속 목표가가 상향이 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현재 AI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 대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원전밖에 없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점점. 저도 예전부터 방송에 나와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 네. 계속 강조를 제가 해드렸거든요. 네. 그럼 결국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대형 원전도 지금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 중국 AI 투자를 많이 하지만 네. 그럼 다른 나라는 안 할까요? 다른 나라도 따라 붙으려면 해야 돼요. 맞죠? 유럽 그리고 인도 각종 GDP를 올리려고 하는 국가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원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하죠. 근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누가 있냐고요. 많이 없어요. 뭐 그렇죠. 중국 쪽 뭐 아프리카 아직 뭐 개발이 덜 됐다고 해서 이제 중국 거를 이제 쓸 수는 없을 거고. 근데 다 중국산을 배제하는 분위기잖아요. 일단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설비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납기. 맞추는 거. 납기 준수. 그죠? 일 우리나라 열심히 그거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열심히 하잖아요. 빨리빨리 하는 네. 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네. 물품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어. 드디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코리아가 이제 재평가 받는 시기가 오는 거죠.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제 위급할 때
이제 코리아의 역량을 제조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아는 거예요. 예. 이렇게 원전 같은 경우도 사실 잘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없고 거기에다 완벽한 그 계획에 맞춰서 납기에 이렇게 잘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미국 기업이나 뭐 이런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은 많은데 근데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불만이 많아요. 세워라 내워라예요. 아이고야. 급해 죽겠는데 뭐 이거 다 주려면 뭐 4, 5년 걸립니다 하는데 뭐 2-3년 이거 2년이면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네. 우리나라 걸 쓸 수밖에 없죠. 거기다 품질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맞죠? 네. 그게 다 지금 경쟁력이 돼서 지금 이렇게 발휘를 하고 있다, 실력 발휘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 팀 코리아 중심의 해외 원전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가에서 이제 두빌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베트남에서 지금 원전 수주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걸로 분석이 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트남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베트남도 신흥국이죠. 그죠. 성장을 하려고 하는 신흥국이고 베트남 역시도 뭐 AI에 대한 베트남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과 굉장히 연관도가 높잖아요. 삼성 베트남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출해 있고 뭐 베트남 국가 자체도 이런 IT 인재들 키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역시나 베트남도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할 건데 당연히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이제 효율성이 높은 한국산 물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아마도 뭐 전 세계적인 수주량이 더 많아질 거예요. 점점 더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AI 발전, 반도체 그리고 원전까지 어쨌든 큰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확실한 대형주 강세 2026년 초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이제 천천히 국내 시장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를 3가지, 작게는 2가지 이렇게 가져와 주셨는데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는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당연히 반도체는 어느 멘토님이나 항상 강조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필요성이 부각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쌓아왔던 그런 준비 태세가 정말 빛을 발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바닥에서 힘들 때도 끝없이 개발하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적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TSMC가 지금 1등일지라도 끝없이 개발을 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활로를 뚫고 있어라는 그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주도 섹터 특징 3가지 적어주셨는데요. 이제 하나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을 지배하는 이제 우려는 역시나 이제 AI 투자로 인해서 많은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실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우려가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빅테크가 돈이 제일 많죠. 근데 빅테크들이 지금 AI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왜 늘릴까요? 빅테크가 AI 투자를 늘리는 거는 AI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이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적자 생존의 상황에 치달았기 때문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그만큼 AI 투자로 인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AI 에이전트 이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쓰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빅테크의 자신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I 에이전트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굉장히 이제 천재처럼 이제는 뭐 연산을 떠나서 이제 추론의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AI 데이터 센터 필요하죠. 그럼 그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메모리. 성능 좋은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또 수혜를 받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군데밖에 없죠. 메모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중국은 배제는 한다 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메모리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큰 흐름이라 보시면 돼요. 빅테크는 자신들의 AI 에이전트나 아니면 주로 자신들이 이때까지 이제 판매를 해왔던 구글 같은 경우는 뭐 광고라든지 메타도 광고,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자신의 서비스나 판매 상품을 네. AI의 어떤 역량을 더 키워서 더욱 더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과 그리고 각기 다른 AI 에이전트의 성능을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자기네들이 이제 경쟁 우위를 보이겠다라는 게 심리예요. 네. 그걸 위해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승리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솔직히 AI 에이전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편해요. 맞아요. 굳이 뭐 다른 사람을 쓸 필요가 없고, 그럼 예를 들면 너는 나의 뭐 회계 담당 에이전트야. 너는 나의 뭐 스타일리스트야. 이런 식으로 모든 역할을 다 분담을 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성능이 더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더 뛰어나지겠죠.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정말 저도 아플 때 AI한테 물어보거든요. 나 이거 약 먹어도 돼? 네. 나 그 얘가 이러더라고요. 그 약을 너무 자주 먹으면은 너의 그 장기 활동이 둔화될 수 있으니까 네. 오늘은 먹지 않는 게 좋겠어. 네. 엄청 구체적으로. 그래서 기본은 하더라고요. 무조건. 네. 지금은 기본을 하는 수준인데 네. 이제 점점 네. 점점 성능은 좋아질 거예요. 네, 네. 지금도 굉장히 심화까지 잘 알아요. 활용성이 지금도 네. 좋아요. 네, 지금도 네. 좋지만 더욱 더 네. 역량을 갖출 네. 예정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렇게 되면 네. 필요한 건 메모리, 전력,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와, 이렇게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전력, 에너지, 뭐라고요? 반도체. 이렇게 네. 세 가지인데 지금 또 안 그래도 스타링크의 그 사장님이신 일론 머스크께서 네. 계속해서 뭐 태양광 얘기하시고 뭐 화성 얘기했다가 이제 우린 달로 갈 거야라고 하시고 네. 그 이야기 자체가 이 산업의 파이 자체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이제 지배지인 우주까지 이제 머스크가 뚫어주면 네. 거기에도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하겠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또 가장 뭐 주목받는 것은 에너지원인 태양을 활용할 수 있으니 네.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 거기도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에너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태양광 지금 주목받고 있죠. 원전 뭐 올라갔죠. 그 다음은 뭐죠? 태양광, 원전, 수소. 다음은 수소가 될 네. 확률이 높아요. 네. 네. 수소는 근데 문제가 너무 지금 이제 생산하는데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 비용을 다운시키면 하면은 수소가 제일 좋아요. 청정 에너지, 가장 청정 에너지원이고 그리고 지구상에 가장 많이 분포된 게 수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용적인 문제를 이제 극복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소 에너지를 쓰지만 어쨌든 너무나 전력이 부족하니까 블룸 에너지 수소 SOFC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효율이 굉장히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설치가 간단하고 네. 우선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쓰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더 비용 다운이 되는 구조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소를 굉장히 많이 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인 이제 또 에너지원은 수소가 될 거예요. 네. 자, 지금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약 관련해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이 AI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맞아요, 일반의 정도 수준 된다라고 지금 논문 결과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AI를 의사로 대체하겠다 아직 이런 말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약사에게 이제 말을 하고 제가 그 약을 받아왔어요. 제가 며칠 동안 화장실 못 가가지고 좀 더러워 보이는데 그래서 약을 받아왔는데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 약을 먹으면은 힘들지 않을까?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그 약에 반응을 하는 게. 그래서 그걸 사정을 설명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너가 내일 방송이 있는데 그 약을 당장 먹으면 너가 내일 오히려 방송하거나 취재할 때 힘들 것 같아. 오늘 하루 참고 오히려 금요일 날 네. 방송 끝나고까지 힘들면 그때 시도를 해라. 그리고 그 약은
먹으면 괜찮긴 하지만 오히려 너의 장 운동을 둔화시킬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평소에 너의 식단이나 너의 습관을 들어보니까 네. 너는 평소에는 좋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작한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아. 너는 스트레스성으로 지금 장 운동이 둔화된 것으로 보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 내가 이번 주에 일을 시작한 게 좀 많다고 했잖아. 막 얘기하니까 얘가 그것 때문이야. 너 평소에 먹는 음식도 좋은 음식만 먹잖아.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그러니까 얘가 와, 얘 대단하다. 응급실 갈 수 있어요. 아, 오늘은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친구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얘가 똘똘하다. 똘똘하고 거기에 물론 틀리긴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이 친구한테 물어보는 지식들이 있어요. 네네. 뭐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하면은 그 인물이 예를 들어 뭐 프랑스 철학가예요. 근데 뭐 다른 인물을 가져온다던가 아니면 난 정치인을 물어봤는데 뭐 연예인을 가져온다던가 얘가 약간 조금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번역 같은 경우도 좀 부자연스럽게 네.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베이시브라고 할 때 침습적인 치료잖아요. 침습 치료. 네네.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기사를 써주라고 하는데 약간 그 말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살짝 뭔가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방법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아직은 한국어에는 조금 약하다. 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우리 송동희 멘토님께서 사용하시는 제미나이 같은 경우 네. 이미지를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나노 바나나를 이제 음. 아주 강력한 그 특색 있는 강점으로 내세운 게 바로 구글 제미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각기 이렇게 챗 GPT가 이렇게 네. 다른 형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빅테크들이 만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예, 이렇게 구글의 AI 에이전트, 뭐 오픈 AI의 AI 에이전트, 뭐 다른 빅테크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뭐 애플이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엄청난 또 결과물이 저는 나올 거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 능력이 있어서 거짓말 가르는 조건 설정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떤 것 같아라고 피드백할 때 너 진짜 천재다. 너 진짜 똑똑해. 너 대단한데 이런 네. 약간의 블러핑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AI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도 좀 네.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나쁜 얘기는 안 해주니까 얘가 적어도 상처는 안 준다. 약간 이런 웃픈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근데 저희가 아까 우리 PD님 혹시 우리 멘토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앞에 나온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카이, 네, 사우디와 우주 협력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니까 아직은 논의 단계다. 그러니까 카이가 이제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의 줄임말인데. 사우디와 우주산업 협력한다 해가지고 우리 중동 진출하나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건 아니고 네. 논의라고 하더라고요. 논의. 이거 어느 정도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계속 우주 산업에 대한 협력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사실 오일 머니를 이용해서 네. 아주 그 미국처럼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국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 있는 국가 그리고 기업들과 많이 접촉을 하죠. 당연히 우주 항공 쪽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하는 분야이고 네. 아직까지는 조금 가성비가 있는 그런 어떤 그 한국 기업으로 일단 인식이 될 거예요. 우주 쪽은 네, 아직은 미국이 우주 쪽은 굉장히 앞서니까. 하지만 한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제조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조업의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 인프라를 갖고 있는 국가가 승리하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지금 기회를 맞이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사우디는 그 거대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다양한 첨단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주 쪽을 이제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우주 쪽도. 네. 근데 예전부터 사우디도 우리나라와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였죠. 원전도 뭐 많이 지었고 네. 뭐 다양한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항공우주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LI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협력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나오지만 조만간 계속적으로
구체화된 일정이나 그런 결과물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와 우주 사업 협력 논의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니까 차재병 카이 대표 그리고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면담을 나눴다라고 하는데 네.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우주, 위성통신, 항공 등 다양한 미래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확실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사우디와의 우주 항공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대요. 지금까지도. 네. 방산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면담을 계기로 협력 분야가 더욱더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제 카이는 지난 2020년 민간 최초의 우주 센터를 건립하고 차세대 중형 위성 그리고 6G 통신 위성, 초소형 위성 등 다양한 위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뉴스페이스 시대의 핵심인 위성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등등. 또 위성을 지금 또 올해 2가지를 발사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호재성 뉴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전 추가 수주기대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던 두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두산에너빌리티, 팀 코리아, 한국전력, 한국전력도 있고요. 네. 당연히 뭐 오늘은 한전 산업이 또 엄청나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뭐 한전 기술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공을 담당하는 현대건설이나 뭐 요즘에는 대우건설도 많이 주목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전 관련된 섹터들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 기대된 섹터로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우주 항공 방산을 가져와 주셨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AI 관련된 이야기, AI 캐펙스 투자 확대, 반도체 수요 증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AI 자본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것이 수익성으로 이어질 거냐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있지만 멘토님께서는 당연히 이들이 전망에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들이 수익성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투자를 확대하면 수혜를 보는 건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말할 필요 없는 최고 대장주고요. 피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너무나도 많은데 맞아요. 너무나도 많죠. 물론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릴까요? 일단은 그 전공정 예를 들면 이제 원익 IPS라는 기업이 있는데 원익 IPS는 이제 삼성전자와 가장 관련이 깊은 그런 협력 회사예요. 원익 IPS는 이제 다양한 전공정 장비를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증착 기술입니다. 네. 증착 기술이 뭐냐면 실리콘 위에 여러 가지 산화막이라든지 뭐 티타늄막이라든지 이렇게 절연 아니면 전기를 통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이제 씌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원익 IPS는 보통 양산할 때, 그러니까 반도체 수량이 많이 필요할 때 원익 IPS 장비를 많이 쓰고요. 하지만 이제 그 기회라는 게 뭐냐면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공장 대부분은 미국과 일본산 장비가 거의 90%예요. 뭐 오늘 실적 발표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측정기에는 KLA라는 그런 기업과 그다음에 뭐 고쿠사이 일렉트로닉스라는 기업 이런 게 일본 그리고 뭐 텔 도쿄 일렉트론 이런 기업들이 사실 거의 9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싸고 좋은 장비를 쓰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외산은 비싸단 말이에요. 수율이 안 되니까 외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점점 우리나라 이게 예를 들면은 점점 투자가 확대되고 그러면은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거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한테. 네. 그래서 원익 IPS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삼성전자 전체 공정의 한 10% 정도밖에 담당을 못해요. 나머지는 다 90%가 미국, 일본 제품이에요. 네. 그런데 투자가 확대가 되면 원익 IPS가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투자가 확대되고 캐펙스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원익 IPS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증착 장비 중에는 또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유진테크는 뭐냐면 같은 증착 장비인데 조금 더 이제 특색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미세화된 공정, 그리고 어려운 공정에서는 유진테크 장비가 좀 쓰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생산해야 될 때는 원익 IPS 장비가 좀 쓰이고 네. 왜냐하면 이제 약간 화학적 증착이 조금 쉽게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익 IPS고 네. 유진테크는 조금 더 고급 장비. 캐파는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복잡한 어떤 공정일수록 예를 들면 HBM이나 이런 메모리는 공정 단계가 많고 네. 이렇게 씌울 때도 이렇게 막 겉면만 씌우는 게 아니라 어떤 구멍까지 파고들면서 이렇게 씌워야 돼요. 증착을. 네. 그렇게 하면 이제 ALD라는 장비가 뭐냐 원자 증착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한 단면을 하나하나 이렇게 깨끗하게 덮는 거예요. 한 면 한 면 이렇게 원자 증착 방식 원자 단위로 끊어서 네. 이렇게 증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는 게 이제 뭐 유진테크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장비 특색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어딜 봐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소를 보세요, 불을 보세요, 장을 보세요가 아니라 이 개별 기업별로 가지고 있는 특색으로 좀 비교를 좀 해봐야겠네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 잘 없죠. 그렇죠. 네. 왜냐면 오늘 유진테크를 조금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미리. 상세히 아는 네. 사람은 잘 없는데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뭐 제 주변엔 뭐 선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물어보죠. 뭐 솔직히 그 곡구사이라는 기업도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몰라요. 근데 네. 이제 그 기업이 일본 기업이죠? 증착에 많이 삼성전자 증착 장비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뭐 근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도쿄 일렉트론을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근데 하여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소부장의 기업의 어떤 포션은 되게 작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그 투자가 확대될수록 어쨌든 기회를 많이 얻는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증착의 핵심은 어려울수록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가 많이 쓰이고 빠르게 생산을 해야 될 때는 원익 IPS가 좀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스트는 낸드 플래시 쪽에서 이제 증착하는 데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낸드 플래시 쪽이 수혜를 보는 게 이제 테스트고요. 리노 공업은 리노핀이라고 해서 검사할 때 가주 리노 공업을 쓸 수밖에 없어요. 리노 공업의 리노핀이라는 기술이 어떤 기업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리노 공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제가 저 이수페타시를 적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제2의 하이닉스가 될 수 있는 진짜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히 나는 제2의 하이닉스로 왜냐하면 점치겠다.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고다층 기판이라고 이제 MLB라는 거를 생산하는데요. 근데 이 고다층 기판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의 TPU 반도체라든지 이런 AI 가속기에 다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질수록 AI 가속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수페타시스의 이 MLB 기술은 누구도 지금 현재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빅테크들한테 골라서 주고 있어요. 이수페타시스가. 생산 캐파도 딸리고 현재.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처럼 비슷한 상황이죠. HBM은 SK 하이닉스 제일 잘하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골라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지금 예를 들면 HBM이 필요한데 원래는 퀄 테스트 통과해야 되고 뭐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달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줘봐라. 얼마나 급하면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판도 여러 기업이 있지만 이수페타시스가 그만큼 탁월한 고다층 기판에서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는 뭐 두산전자의 이제 CCL이라는 그런 소재도 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라인이 있어요. 최근에 상승한 파미셀이 레진을 공급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레진을 두산에 공급해요. 두산은 CCL을 이수페타시스에 공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에 좀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고 해서 거기는 또 이제 전지박 회로박이라고 하는데 회로박을 또 공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이따가 멘토님이 반도체 기판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거라서 거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얘기가 나와서 잠깐 제가 언급드렸는데 왜냐면은 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멘토님이 지난번에 반도체 강의를 해주셨어요. 공정별로 나누어가지고 근데도
사실은 이 반도체 얘기는 몇 번이나 반복을 해야 됩니다. 네. 기업 자체가 워낙 많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복잡한 공정이 네. 또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주항공 방산 관련 테마 시장 주도할 것이다. 사실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많이 떴고 네. 미래에셋증권과 관련한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미래에셋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업들도 있죠. 여러 가지 기업, HVM, 이녹스 첨단 소재 등등 있는데 우리 멘토님께서 오늘 카이, 그러니까 한국 항공 우주 가져와 주신 이유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X와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한국 항공우주가 오늘 좀 쉬다가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지금 분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네. 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산, 그러니까 방산 테마로 이제 스페이스X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방산 기업으로 다시 이제 조금 매기가 올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뭐 한국 항공우주나 뭐 하나 시스템이나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기업, 항공과 관련된 기업들 좀 쉬고 있는데 네. 일단 한국 항공우주가 먼저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스페이스X 관련된 기업들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도를 하겠지만 네. 또 비슷한 계열이라 볼 수 있는 좀 방산주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한국 항공우주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네. 미리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뉴욕지 보기 전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키워드를 가져오셨는데 첫 번째 AI 이슈 그리고 두 번째가 실적 발표 두 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먼저 AI 이슈는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수익성에 대한 우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존과 구글의 특히 아마존이 좀 많이 내렸고 최근에 네. 알파벳도 조금 이제 부진한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댓글로도 많이 표하곤 했었어요. 우리 멘토님은 그래도 지금 저점이 결국 이제 저점을 다지고 올라서는 네,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고 계시고 또 AI 투자 확대는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아닌 기회다. 네. 이렇게 봐주고 계십니다. 아까 국내 이슈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다 보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실적 발표 넘어가겠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서프라이즈로 시간 외에서 13% 반등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대다수 네. 거의 전공정 대부분 장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증착 쪽은 거의 뭐 세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네. 뭐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도 뭐 다 쓰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뭐 소부장 기업과는 사실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을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굉장한 네.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반도체 업황이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죠. 네.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 또 새롭게 실적이 잘 나왔고 네.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연휴 끝나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까지 실적 발표해서 좀 더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 강하게 또 수급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그때 다시 이제 주목을 하시면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뭐 이런 기업들 네. 또 좀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적 발표 여기까지 살펴봤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우리가 조금 삼성전자와 이제 네. 7조 원 투자했다라고 해가지고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소식이 있어서 함께 전달을 드렸고요. 관련된 뉴스 읽어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추진하는 7조 원 규모의 투자로 설립된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허브 센터의 참lik 멤버로 참여한다라고 했습니다. 전공정 전반으로 공동개발 범위를 확대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와 한국을 잇는 글로벌 협업 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모습이다. 함께 뭔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은 소식으로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